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8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민원연에서 언론을 모니터해 주실 인턴을 찾습니다. 인원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조금 많이 5분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시사 토크,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은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언론사의 모든 시사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급할 때는 뉴시스나 이런 통신을 모니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언론 모니터다. 주 5일 매일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3일이나 4일만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시고 학원을 다니시거나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시간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근무를 못해요 하실 때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은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에 있고요. 꼭 하셔야 되는 자격 요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일해본 결과 단 하나 조건은 이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요. 여기서 잠깐 일도 하고 공부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연 활동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인턴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막 모니터 하자고 아마 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언론사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저희와 같이 최소 이게 3개월이거든요. 근무기간이. 최소 3개월은 저희랑 같이 해보시고 본인이 좀 더 일정을 잡아서 같이 활동하면서 공부를 더 해본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연 언론 모니터 인터넷 언론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교육을 받았죠. 네. 어떠셨습니까? 저희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공동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해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제가 딱 생각했을 때 이게 모니터 활동가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아닌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우 씨는 어땠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됐고 그 제도 하나를 선별복지 또는 보편복지로 가르거나 진보 보수 진영 논리로 가르거나 해서 복지의 전체 큰 틀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어쨌든 어제 강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도를 볼 때 얘네가 이거를 이 하나의 제도를 보도하더라도 전체적인 시각이 뭔가 이걸 먼저 봐야겠구나. 그런 면에서 그동안 민원연이 해왔던 민원연이 사실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한 이후로는 왜냐면 복잡해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민원연이 해왔던 이 경제 분야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큰 시각 안에서 해야겠고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진보 보수고 큰 틀이고 작은 틀이고 할 게 없었잖아요. 이번에 세금 폭탄이 잘 통하지도 않았지만은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넓은 시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건호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문제점 얘기하면 주로 조중동이 말하는 세금 폭탄을 막 비판한다거나 복지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그 조선일보의 거짓 프레임 그것을 세게 비판해 주실 줄 알았으나 저희가 미리 질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먼저 보낸 게 그거였어요. 보편복지가 무조건 정의인가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보편복지로는 어려운 분들 제가 주변에서 실제로 만나보는 분들은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특히 장애인과 아주 극빈층 분들은
이건 안 돼요. 이런 그렇죠. 수당을 받아가지고는. 예를 들면 보편복지라 해도 보편복지가 굉장히 많다. 네. 막 사람 월급 정도 나온다. 네네. 그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게 아닌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었는데 솔직히 이제 진보는 무조건 보편복지를 좋아해야 된다. 즉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진보다. 뭐 모든 것은 다 모든 국민이. 그래서 그 가장 언론에서 많이 쓰는 말이 이건희 아들도 이건희 손자도 막 맨날 이건희 손자도 이걸 받아야 되나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저도 이건희 손자한테 안 줘도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그걸 그 돈으로 이걸 이쪽을 줘야 되는데 이런 고민과 그런데 또 우리가 계속 많이 했던 그 반박은 이런 거였거든요. 그걸 가르는 데 쓰는 행정 비용이 더 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 줘버리는 게 차라리 깨끗하다라는. 그리고 박탈감. 네, 그 박탈감, 그 사람이 등급이 매겨지면서 내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그걸 수혜자를 입증하는 것에 대한 고통, 그다음에 그 낙인 효과 이런 게 있다라고 그래서 다 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말로는 굉장히 이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막상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보면 이 진보가 과연 옳은 진보인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는 고민이 저는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건호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복지는 해야 되는데 네. 재정은 충분치 않으니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되는 부분 그 부분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네네. 뭐 다 같이 조금씩 올린 이거는 네. 사실 필요가 없다. 네. 뭐 이런 말씀이셨죠. 그런 것은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각 분야로 들어가면 어려운 사람한테 더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자라는 말을 지금은 거의 모든 그 각 국민운동에서도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전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사회적 안정망이 정말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다 조금씩은 받지만은 이게 시원하게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분명히 복지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가 이런 얘기를 솔직히 좀 듣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고백? 우리가 무상급식을 성공한 이후에 무상급식은 충분히 그렇게 하면 좋을 만한 내용이었고 특히 어린이들의 밥을 전 국민이 이건희 손자도 다 나라가 먹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좋았으나 이게 한번 이겼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다 무상으로 똑같이 보편적으로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도입식으로 이렇게 거의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어제 우리가 막 약간 코미디처럼 말한 건 그거잖아요. 무상급식, 그러니까 보편복지를 좋아하지 않으면 너는 진보가 아니구나. 너 보수구나.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뭐 좀 제 입장에서는 재미있게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아무리 다 들어도 난 사람들이 돌아앉아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보편복지를 해야 돼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말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워딩을 바꿔야 된다. 보편과 선별 여기에서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가.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가야지. 그래서 뭐 그것을 정의라고 표현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말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지금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돈으로 복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보편과 선별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해결이 잘 안 나고 있다. 그렇죠. 되게 저는 현실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분을 모신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었거든요. 왜 그거를 했냐면은 이분을 모실 때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된다. 복지를 하려면 우리 사회가. 그런데 다들 나는 세금 안 내고 어떻게 부자들한테만 좀 어떻게 해가지고 복지가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우리한테 크잖아요. 그렇죠. 증세를 한 정부는 무조건 나쁜 정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또 이 기존의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세금 폭탄론은 야당이면 무조건 한다. 하더라. 네. 쭉 그러더라. 야당만 되면 여당이 세금 걷는 거를 누가 권력을 그러니까 잡든. 국민들이 계속 우매화되고 세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고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런 국민의 눈이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세금은
그냥 나쁜 놈들, 세금 걷는 놈은 이런 모든 식으로 그 정치 세력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는 생각도 좀 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어려운 이 연금제도.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연금 고갈된다라고 겁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겁이 아니다라는 맞다. 부분이 현실이라는 예, 거죠. 현실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적게 내고 많이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사실은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국민연금 끝난다. 그러니 적정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것을 어느 정부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여태까지 왔다. 폭탄 돌리기처럼. 사실상 노무현 정부만 유시민 장관이 있을 때 결론은 유시민이 옳았다. 그때 좀 했고 그리고는 내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내내 그것은 손대지 않고 살살 피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개념 잡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그냥 적게 주고 많이 받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네. 나 말고 다 탈세한다. 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요새 많이 잡히고 있고 네. 정부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도 네. 언론에서는 또 세금 관련하면 탈세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내가 세금 내봤자 또 이렇게 탈세하는 놈들 때문에 안 돼.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언론에서 많이 뭐 하기 때문에 맞아요. 더 그렇다. 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거 되게 기억 남았습니다. 저는 사실 막 카드 쓰고 이러면 미안하잖아. 카드 쓰면 막 그 영세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가게에 가서 현금 주고 그럼 딱 좋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실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또 어떤 재윤경 씨 같은 그런 이제 부분들은 카드 쓰지 말자. 그냥 다 현금으로 쓰자라고 해요. 그럴 때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탈세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탈세를 막는 어떤 개인의 실천 있잖아요. 나도 정당하게 세금 내고 내가 현금 줄 테니 좀 깎아줘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만 유리지갑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분들이 뭐 변호사비 이런 것도 정확하게 세금 받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말하는 은행 특히 병원도 굉장히 좀 애매하게 현금 박치기 할 테니 뭐 깎아준다 이런 얘기들 해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짜잘한 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투명하게 되려고 하는 노력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복지와 세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민 계몽이 필요하다.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려면은 서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편 하루에 이렇게 듣기에는 이 숙제가 너무 컸구나라는. 뭐 언론이나 복지 정책에 대한 또 국민적 인식, 국민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실 그 반대쪽에도 우리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세금 폭탄론이 안 먹힌다? 언론이 먼저 세금 폭탄론을 안 하면 돼요. 그쵸. 그런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민원연이니까, 우리는 언론단체니까 언론이 먼저 그런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들도 물론 인식 수준이 바뀔 수 있지만은 그 전에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또 언론은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 주체가 먼저 책임을 더 크게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이 먼저 세금 폭탄 같은 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진보 그렇죠. 보수를 떠나서. 예. 오히려 뭐 이게 어떻게 해야지 좋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럼요. 예. 더 좋은 보도 내야죠. 그런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 방송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제 들으면서 진짜 각 나라의 복지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가능하고 그게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런 거 당연히 다큐로 막 이렇게 시리즈로 막 10회 유럽 뭐 그 복지 국가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어제 뉴질랜드는 전체가 네모레매 그냥 전원이 다 모든 국민한테 130만 원. 모든 국민한테 준다며. 저는 그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좋더라고. 우리 가족이 3명이니까 400만 원 아니야. 참. 근데 그 어떤 게 우리의 현실에 맞는가를 말하기 전에 그냥 알려주는 전체를 다 한번 그렇게 외국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는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사나 이런 겉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런 걸 사실 방송에서 제대로 보여주면요 그런 게 막 유튜브로도 돌고 하면서 국민들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오히려 종편 TV조선은 개국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복지국가가 어떻게 망하는지 시리즈로 그 시리즈를 한번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지상파 3사가 그런 역할을 좀 이런 걸 좀 해줘야 돼요. 네, 어제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오건호 선생님이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은 안 하셨고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세금과 복지와 연금에 대해서 좋은 보도로 좀 내야 된다. 자꾸 뭐 다 막 비판하는 보도만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어지는지 그거의 좋은 점을 보여주는 보도가 없다는 점을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나쁜 보도, 나쁜 면만 탈세만 나오니까. 때문에. 자,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는데요. 뭐 아무튼 되게 재미있었기 때문에 유튜브에 저희가 나중에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보세요. 100% 찬성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는데 생각해볼 만한 그런 점이었다. 사실 오건호 선생님의 어제 말씀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자 이거기 때문에 딱히 뭐 찬성 반대 이렇게 가를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추천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동아일보 관련된 소식이에요. 제목이 미디어스 기사인데요. 제목이 동아일보 2017년 정부 광고 수주 100억 넘겨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네. 동아일보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정부 광고 수주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광고 수주를 정부 광고 수주를 영업을 잘하네. 계속해서 많이 받고 있다는 거네요. 그죠? 대단하네. 자, 이 내용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재단에서 제출받은 전국 일간지 정부 광고비 집행 현황에 따른 것인데요. 3대 보수 매체인 조중동이 정부 광고 수주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동아일보가 약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아일보는 2013년에 85억, 2014년에 80억, 2015년에 94억, 2016년에 93억의 정부 광고를 받았고 2017년에는 105억의 정부 광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1위네요. 동아일보가. 네. 그리고 지금 2018년 8월까지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좀 지났는데 56억. 올해도 한 84억 정도는 받게 될 거란 예상이 가능하죠. 또 1위네. 네, 그럴 수 있죠. 2위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보수 성향의 경제지가 또 약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경제가 2013년부터 17년까지 조중동 다음으로 정부 광고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뭐 거지 같은 신분들만 죄다 받아가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뭐야 이거 뭐 1, 2, 3위가 조중동이고 그 다음이 매일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아니 정부가 이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자신들의 그 어떤 정부 광고라는 것이 결국은 정부 시책이나 국민을 설득하고 알리고 이런 내용을 이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데 왜 모든 국민이 다 보수지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럽니까? 보수지로 경제지까지 광고 특히 경제지는 솔직히 완벽한 보수지 아닙니까?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있는 트집 없는 트집 다 잡아서 지금 까고 있는 신분들한테만 광고를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앞장서는 신분들인데. 2018년 8월만 한번 순위를 볼게요. 올해 순위니까 사실 의미가 있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준 거니까요. 아니, 2018년 17년도 문재인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 중간에는 좀 아무튼 헷갈렸다 치더라도 2018년 8월은 온전히 1월부터 8월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준 거예요. 근데 동아일보가 1위로 55억, 조선일보 53억, 중앙일보 47억, 그 다음에 한겨레 딱 들어있습니다. 한겨레가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그 전 정권에 비해서. 한국일보 34억, 서울신문 33억, 경향신문 32억, 매일경제 31억, 한국경제 31억, 문화일보 30억. 문화일보 같은데 도대체 왜 주십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들었으니까 2018년 들어서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이전 정권에 비해서 약진하긴 했어요. 지금 정부 광고 수주가. 그죠? 경향신문도 순위가 올랐고. 조금 올라오긴 했네요. 서울신문. 조중동이야 뭐 부동의 1, 2, 3이지만. 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재밌는 결과네요. 동아일보의 이 약진에 대해서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윤영찬 청와대 수석 동아일보 출신, 이낙연 총리 동아일보 출신. 아하. 네. 근데 꼭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광고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게 의심할 수 있으니 우리가 말할 때 무슨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건을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부에서 지금 국민소통 수석이
동아일보 출신, 총리가 동아일보 출신, 게다가 이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도 동아일보 출신, 그리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이사장도 이번에 동아일보 출신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나 채널A로 만약에 뭔가가 더 이렇게 1등으로 약진으로 계속 된다면 뭔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출신들이 많긴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종편처럼 돼버리는 거고요. 예, 사실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의심할 수 있으니 의심입니다. 아니 내가 의심했다는 게 아니고 의심할 수 있으니 정말 이거 정말 보자.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동아일보는 계속 광고를 가장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정부 광고를 굳이 뭐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네요. 아무튼 근데 이런 보수지들한테 이렇게 많이 정부의 우리 세금으로 지금 어디다 인심을 쓰고 그러십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똑바로 집행해야 되죠. 좀 균등하게 집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액수 차이도 많이 나고요. 네네.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그거는 변함없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단가도 더 비싸니까 또 똑같은 광고를 해도 단가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 판매하는 기준이 있나요? 광고를 주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 그 유력 일간지는 다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배제하지 않고 대충 다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민원연에 공공기관이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등 특정 신문만 구독해서 계속 보고 있다. 이런 제보도 가끔 들어오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네, 아무튼 신문이 어렵다 보니까 별 꼼수를 다 부려서 또 신문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좀 잘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 PD저널 다음 보도인데요. 유튜브 거짓 뉴스 뿌리 뽑겠다는 정부 여당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이거는 어제 아침에 신문에서 되게 많이 나왔죠. 이게 16일 법무부가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조작 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 규정, 언론 보도를 가장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처벌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주로 유통되는 유튜브 방송을 직접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서 유튜브에 게시된 가짜뉴스 104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어제 논평을 냈죠. 저희 내용은 내일 그 주성치에서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튼 이런 안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이제 기존의 언론을 좀 어떻게 보면 먼저 저희도 이 얘기 많이 했죠. 기존 언론들 종편과 조중동의 그 엉망진창 보도들은 가만히 냅두다가 느닷없이 지금 가짜뉴스에 너무 화가 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평소에 모니터를 안 하셨던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유튜브 모니터만 열심히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는 이러다가 유튜브에 있는 분들이 종편을 다 넘어오면 아무도 제재 안 받은 거 오히려 더 방심이가 또 다 손 놓고 있을 거니까 유튜브 이상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걱정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의 33년은 준비였을 뿐 33년의 퀄리티로 민원연답게 다시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요정 특집. 요정 하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네. 자, 저희가 종편 뗐지 예전에 할 때 정말 평소에 그렇게 큰 호응이 없다가 엄청난 호응이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박종진의 성매매 해보셨죠? 그 방송. 네. 성매매 특별법 만들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전에는 성매매 하셨죠? 누가요? 우리 박사님. 대학교 다닐 때. 아니 그때는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는 그
뭡니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집장촌도. 법이 있느냐. 그거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집장촌은? 그런데 요번 내용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이거는 솔직히 막 비판하기에는 좀 민망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막 이렇게 욕하면서 소비하기에는 딱 좋은 수준의 아이템이다. 약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걸 안 하려고 다른 걸 찾아보느라고 시간을 허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거처럼 센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또 놓치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일단은 그러니까 뭐 시작부터 합시다. 이번 주 안건을 저희가 요정으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네,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정은 유흥업소 요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라졌죠, 많이. 네. 거의 다 폐쇄가 된 그 과거의 유흥업소.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 막 사람 뭐 이렇게 술 마시면서 구동매가 운영하는 네네. 그 술집. 그것이 요정입니다. 그 술집이 바로 네. 요정이에요.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생겨난 그렇죠. 기생들이 술 시중을 드는 유흥업소가 바로 요정이고 그게 당연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뭐 아주 소수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요정이 도대체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왜 나왔느냐? 요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예,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10월 4일 방송. 네. 김광일의 신통방통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무뎌지셨을 수도 있는데 보도 기능이 아주 확실한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왜냐? 그날 나온 조간신문들을 기준으로 조간신문들의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보도 및 대담을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도 프로그램이죠.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요정이 튀어나옵니다. 진행자 김광희 씨가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해맑은? 정말 저는 이렇게 밝은 표정 오랜만에 봐요. 김광희 씨. 정말 너무 흐뭇해하시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진심으로 좋아서 하고 있구나. 천상 방송인이구나 하는 표정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용어 중에 요정이 있습니다. 요정. 그러니까 이 한복을 곱게 입은 이제 여성들이 그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시중도 들고 그런 한식집 아주 기와 지붕이 날아갈 듯 지어져 있고 뭐 정원에는 이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고 대문에는 그 음식점 이제 집사되는 이가 나와서 90도로 절을 하고 그러면 고관대작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정치도 하고 그래서 요정 정치다 이런 말도 있었죠. 이제 그런 문화가 다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정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묘사하듯이 무슨 영화 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듯이 결론은 뭐예요? 한복 입은 여성들이 나오는 한식집이 요정이다. 네. 자, 이때부터 TV조선 출연진들의 요정에 대한 추억팔이 아주 아름다운 추억팔이가 줄을 이어지는데 진짜 결론이 황당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시작부터. 네. 옛 추억을 반추하듯이 막 난리가 나는데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이 뭐라 그러느냐. 한정식, 고급 한정식 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즘에 이제 많이 왜 대표적인 요정이라고 하는 데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 서울 종로나 아니면 강남 일부 지역에 아직도 그런 요정들이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지금 화제가 되는 거는 그런 요정들이 아직도 성업 중이다. 그러니까 김광희 씨가 신나가지고 고급 술집 그러면 우리가 룸사롱을 딱 떠올리는데 요새 룸사롱 말고 요정이 살아나고 있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가 해외에서 오는 바이어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해외에 이제 사업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바이어들을 접도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룸사이나 단람주점보다는 한정식도 나오고 또 한복을 입은 여성 접객원이 있는 요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우리 전통 문화의 일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뭐 저게 체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접대하는 분위기도 한정식을 먹을 수 있고 또 한복을 입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빙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뭐 룸사롱이나 저런 접대 문화를 우리나라도 있지만 외국에도 저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한정식이 나오면서 뭐 건물 자체도 사실 한옥 형식으로 지어놓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바이어들을 접대하는 차원에서는 한국의 어떤 그 전통미가 일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통 문화 알려주기 위해서. 한류래 한류.
급기야 마지막에는 최백무 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것도 넓게 보면 일종의 한류다. 가야금 뭐 이런 거 검은고 이런 거 이제 타는 데도 있고 네.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거는 사실 꼭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바이어들 들어오면 저것도 일종의 이제 그 넓게 보면 일종의 한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진짜 대박. 말해놓고 자기들도 좀 웃겨가지고 쑥스러워서 좀 약간 머쓱하게 웃어요. 아니 이걸 진짜 이렇게 웃더라고요. 광희의 시사 프로그램이다. 진짜 넓게 보면 이것도 방송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한복을 곱게 입은 여성이 나온다는 얘기를 3-4번 해요. 너무 좋은가 봐.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 다들 표정이 진짜 뭔가가 어떤 날이 떠오르는 것 같은 표정. 진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흐뭇해가지고. 흐뭇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민망할 정도로 뻥이에요. 네, 뭐 한복 곱게 입은 여성이 나오는 뭐 고급 한정식집, 그래서 뭐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낀다. 한류의 일부다. 이런 방송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정은 엄연히 과거 속의 유흥업소예요. 심지어 이승만 정부 때는 광복 직후에는 이 요정에서 성매매가 너무 성행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유래를 찾아보니까 일본의 료테이라는 형태의 요리집이 한국에 전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거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본 거예요. 일본 거리가 멀죠. 일본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일제 강점기 때 관기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생들이 방치되자 흘러들어간 유흥업소, 기생들이 술시중을 쓴다. 그리고 이 TV조선 방송의 더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10월 4일 방송이잖아요. 갑자기 요정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느닷없이? 이유가 있어요. 9월 27일 날 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뭘 하나 발표했는데 뭐냐면은 대기업이 술 접대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 이거예요. 너무 많이 쓴다. 막 조 단위가 넘어간다.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중에서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황당한 게 그 중에서 보니까 요정 접대비가 너무 많다. 이거 유흥업소인데 이래도 되는 거냐?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타매체에서 보도가 좀 나옵니다. 9월 27일 이후에. 타매체 다 뭐라고 보도하냐면은 요정은 일본의 게이샤와 같은 접대불이 나오는 유흥업소다. 기업들이 이런 데 돈을 많이 쓰고 있어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요. 요정을 뭐라고 보도하느냐? 게이샤와 같은 접대부들,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업소라고 명확하게 보도하거든요. 근데 이거 TV조선은 뭐해요? 일단 그런 배경을 설명을 안 해. 요정이 왜 논란이 됐고 요정이 살아났다고 얘네들 좋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정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안 되겠다 진짜. 보도가 나온 맥락이 그게 아니라고요. 한국의 전통 문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야? 일단 한국 정통 문화도 아니고. 이상한 그게 왜 나왔는지 얘기도 안 해주면서 오히려 거꾸로 요정이 좋은 것처럼. 요정만 예찬하고. 그거예요 지금. 아이고.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요정은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유흥업소였고요. 심지어는 조선일보도 8월인가 한 3개월 전에 요정의 문제점을 엄청나게 세게 비판했어요. 그래요? 요정 또 조선일보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가서 잠입 취재하는 거. 그래서 르포 같이. 그래서 요정이 어떤 분위기에서 운영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썼어요. 진짜요? 그 조선일보가 묘사하는 거 보면요, 사실상 성매매 업소예요. 조선일보가 그러면서 이런 데서 민간 기업뿐만 아니고 공기업도 이런 데서 접대를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조선일보도 성매매 업소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심지어 외국인들 오면 거기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기생관광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생관광 많이 해서 사실 70년대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생관광이 이제 없어졌다고 이제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데 진짜로 그 의원의 김종민 의원의 그 자료를 보니까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진짜 요정을 포함한 술 접대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룸사롱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요정이라는 단일 코드가 있는데 그 단일 코드로 그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코드가. 네, 요정이라는 코드만으로도 늘어났어요. 네. 근데 그 요정이라는 그 국세청의 요정 코드가 따로 있어요. 아직 그 업종이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유흥업소라고 돼 있어요.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이제 유흥업소라고.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애매한 것은 거기가 이제 모든 룸사롱도 그렇고 요정도 그렇고 여성 접객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술시중을 들고 하기는 하지만 거기 자체가 성매매 업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매매가 지금 불가한 나라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불법 성매매를 2차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요정의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2차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막 급습해서 2차를 간 사람들을 잡는다거나 결제를 할 때 애초에 2차 비용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그 식당에서 이제 결제를 해버려서 뭐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업소라는 거죠. 이 업소 자체가 그렇게 그런 성격을 지녀왔고 그런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조선일보가 또 그 2차만 지적한 게 아닌가, 성매매만 지적한 게 아니고. 그 요정에서 술 먹는 그 분위기 자체가 사실상 성매매 업소랑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아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말로 옮기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농도가 짙은 유흥업소예요. 그러니까 여성 접객원이 그냥 지금 그 국세청 코드에 보면은 그냥 접객원이 나와서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는 유흥업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술 시중을 드는 거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뭐라 할까요? 굉장히 선정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도 그렇게 보도하는 판에 지금 TV조선이 지금 이게 할 짓입니까? 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러 간다? 한유다? 순진한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정신 나간 거예요, 진짜. 진짜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 진보 패널, 보수 패널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네들도 알아. 요정이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를. 한국의 전통 문화가 아니라는 거. 왜냐면은 제작진이 패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자료화면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에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 박정희가 여자 가수 불러놓고 술 먹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요. 한복을 입지도 않았어요. 거기 나오는 접객원은. 아니 해도 어떻게 그런 영화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여자 불러놓고 여성 불러놓고 흥청망청 놀고 있는 장면을 써놓고 무슨 한복을 입고 나오는 뭐 전통문화? 지들도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TV조선이. 근데 영화를 왜 그걸 썼을까? 아무거나 갖다 넣은 거죠. 야 요정 나오는 거 뭐 있냐? 요정 나온 유명한 영상 뭐 있냐? 찾다 그게 나왔나 보지. 아이고 참. 그리고 사실은 그 전통 문화가 아니고 이분들이 한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한복이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한복이 아니고 거의 무슨 그런 잠자리 날개 같은 한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여기에 기사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날개? 그러니까 한복이 아니라는 거죠. 한복처럼 보이게 해놓은. 굉장히 다 비치는 굉장히 야하고 그런 옷을 입고 있더라. 비용도 1인당 최하 30만 원 정도 식사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방송에서 우스꽝스럽게 소비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한 주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지적처럼 이게 지금 왜 계속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접대하는 게 맞냐라는 것으로 물어야 돼요. 그렇게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전통이고 이거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결론이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진짜 이건 진짜 눈을 의심하게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넣었어요. 그런데 심의 규정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심의 규정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심의 규정은 일단 넣을 수 있는 건 제14조 객관성 넣을 수 있고요. 객관성 넣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요정은 한국의 전통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류 장난 아니지. 그리고 이게 지금 나온 맥락이 접대비로 너무 많이 쓴다. 기업들이 요정에 너무 돈을 많이 쓴다. 그 공금 아니에요. 사실 회사의 돈도. 그런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온 주제를 완전히 뒤틀어서 그건 본질은 말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다 사실 객관성에 걸리는 거예요. 다. 오히려 미화시키는. 네, 오히려 미화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품위유지 조항도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왜곡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나빠요, 진짜. 그렇죠. 기분이 나빠요. 아니, 이거 한식집에 가서 여기 요정이죠 해봐. 아유, 엄청 싸움 나죠, 그거는. 품위유지, 시청자에게 불쾌감, 혐오감을 조장하는 방송. 그리고 하나 또 넣을 수 있는 게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복을 곱게 입고 나오는 여성을 한 3-4번 말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얼굴, 만면에 웃음을 띤 채. 검은 고 막 켠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요, 지금. 야, 근데 이게 30조를 제가 넣을까 말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양성평등조항. 읽어볼게요. 1항은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4항은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이게 이정일 PD는 완전히 지나가는 계기잖아. 우리처럼 이것만 모니터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네. 그러면 이 조항이 지금 우리가 말한 요정에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어떤 두 번째 점에서? 거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예 딱인데. 딱 걸렸는데.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성 접객원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도 사실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는 그것과는 정말 너무 다르다. 사실 그건 성차별적인 표현이에요. 그럼요. 대놓고 말하면. 아니 우리가 만약에 남성들이 막 이상한 그런 접대를 하는 것을 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접대를 모든 집이 막 남성이 막 진짜 헐벗고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여성 모든 그 방송 출연자들이 막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정말 정말 어떻게 나라가 망해도 이런 썩은 방송이 방송에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2018년에 진짜 이렇게 우리가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이런 사회에서 이게 방송에서 버젓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방심이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방심이 옛날에 선압요고 탐정단 등 청소년이 조금만 드라마에서 연애하거나 뽀뽀라도 하는 날에는 아주 그냥 중징계를 때렸던 그 방심이 이번에 여성 접객원에 아주 만면에 웃음을 띠고 요정을 한국의 전통 문화로 왜곡한 이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 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이거 처장님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방송 소위의 두 분이 여성이잖아요. 네. 지금 허미숙 부위원장과 윤정주 위원이.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런 거는 진짜 제대로 나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러니까 세게 붙어주기를 일단 바라는데 네. 뭐 이거 있는 말인데 뭐 어떠나 뭐 실제로 매출이 있었대는데 어쩔 것이냐 이러면서 또 햇소리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네. 근데 이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걱정되는 게 되게 그냥 웃기는 방송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일단 잘못된 정보로 주입해줘요. 왜냐하면은 요새 사람들이 진짜 요정이 뭔지 잘 몰라요. 진짜로 잘 몰라요. 몰랐어요, 잘. 네, 진짜로 잘 모르고 저는 그냥 어렴풋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집은 아니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썩 건전한 집은 아닐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 저도 보고서를 쓰면서 많이 찾아보면서 이게 확실하게 유흥업소구나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시청자에게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주기 때문에 진짜 왜곡된 인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잘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TV조선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요정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도 있죠. 이런 방송을 하여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지들이 좋아서 막 사실관계로 왜곡해버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시민방심이 21차 안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근데 제가 좀 오해를 하실까봐 그 최병묵 의원이 TV조선 해설위원이 처음에 말할 때 자기 나름대로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 국세청에서 분류하는 코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 네, 네. 그 코드에 나오는 정의가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최병욱 의원이 말한 거예요. 아까 저희가 말한 그거예요. 네. 독립된 방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유흥을 즐기는 유흥 음식점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자꾸 고급 한정식집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한정식집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그때 자기는 이럴 거야. 난 앞에서 국세청 정의 다 말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말했다. 그러니 괜찮다라고 주장할 거라서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고급 한정식집이죠.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검은고 한복 입은 여성 가야금 계속 얘기했다고요. 지도.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간에. 네. 사람들에게 민원연의 이름을 보여줬을 때 대부분 올바른 언론이 사회에 자리 잡은 멋진 삶을 연상했습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우리의 이름이 당신의 삶이 되도록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 20차 결과 업추비 특집. 업추비 애견 카페 특집입니다. 사실은. 네.
자, 지난번 안건이요. 이제 저는 왜 일주일만 지나면 이렇게 까먹죠? 지난번 안건이 뭐였는지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강규형 KBS 전 이사의 업추비에 대해서 좀 이상한 소리를 했던 것을 가져다가 이제 TV조선 강적들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기에도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연을 했죠. 네. 자, 이 방송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봐주시죠. 네, 애견 카페에서 업추비 쓴 사람을 김밥 사 먹었다가 잘린 사람으로 미화했죠. 네. KBS 사회이사 뭐 김밥 햄버거 사 먹은 거 이리저리 모아가지고 1,000몇백만 원치 그냥 업무 추진비 가지고 이거 잘못 썼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 막 하면서 결국은 그 사회이사 옷 뺏겼습니다. 아니 그리고 TV조선. 김밥 뭐 햄버거 다 포함해서 1,300만 원어치 뭐 했다 했잖아요. 네. 김밥 햄버거 1,300만 원어치 어떻게 사 먹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어? 근데 저는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1,300만 원 주네. 야 진짜 대단하다. 아무튼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편집하지 않은 TV조선 강적들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20차 안건에 참여 시민의 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벌써 5개월이 넘었고 5개월이 넘는 동안 이 20개나 시민들이 심의를 해주셨는데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변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민들도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500명 정도가 해주시다가 이번에 426명이 해주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좀 더 직접적인 행동 같은 것들 준비하고 있고 방심위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번 21차 안건부터 다시 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20차 안건에 대해서 426명이 심의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법정 제재가 압도적입니다. 2명을 빼놓고 전부 법정 제재. 2명이 또 2명은 의견 제시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의결 사유가 가면 갈수록 정말 심의위원들을 뛰어넘는 이분들이 심의위원을 해야 된다. 정말 재기 넘치는 의결 사유들 정말 재밌는 게 많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시민들이 이제는 허위 사실을 하다 이런 것까지 허위 사실 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한심하다는 투의 이제 의결 사유가 많은데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 의결하신 한 시민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거랑 늦은 시간에 일하다가 밥 먹은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뭉쳐버리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해주셨고요. 네. 특히 TV조선 제작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강규영 이사를 갖다 붙이는 PD와 작가는 제작진으로서 자존심도 없는 것이냐. 이건 분명히 자유한국당이 프레임을 던져준 것인데 그걸 갖다 쓴 것이 역시 보도윤리가 심각하게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셨고, 역시 한 시민은 PD가 강규영 전 이사 문제를 몰랐으면 무식한 것이고 알았다면 악의적인 것이다. 패널들의 왜곡 발언도 문제지만 이를 편집 과정에서 걸러내지 않은 제작자들이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과 함께 관계자 징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 아저씨 딱 내가 원하는 말을 다 하셨네. 딱 좋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역시 웬만한 방심위원들보다 낫죠? 훨씬 낫네요. 그리고 유독 뒤로 최근에 올수록 방심위를 비판하는 의견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개만 이번에도 골라봤는데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 의결하신 한 시민이 방심위는 공정하게 모든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심의위원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안건을 저울질하며 심의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안에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좀 아시는 분 같아요. 방심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러게요. 또 한 분은 경고가 마땅하지만 방심위가 행정지도로 수위를 낮출 것 같다 라고 예상했고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대박. 또 한 분은 대체 방심위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방송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네, 적용 조항은 저희가 이번에 2개밖에 안 드렸어요.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아서 제13조 대담 토론 프로그램, 제14조 객관성 2가지 제안해 드렸고요. 제13조 대담 토론 프로그램은 형평성, 균형성을 지켜야 된다는 조항인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당연히 형평성이 어긋났죠. 그리고 채널A하고 MBN도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둘은 패널 구성이 1대5, 2대4예요.
보수 야권 패널이 훨씬 많다고요. 근데 대담 토론 프로그램 조항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고 제14조 객관성은 당연히 뻥이니까 적용할 수 있겠죠. 많은 시민들 93%가 제14조 객관성에 무게를 두셨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서영님은? 저는 또 권고가 제일 센 거 권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의견 제시. 법정 제재도 안 나온다. 의견 제시. 아이 짜증나.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 티에노님, 고성국은 박근혜가 대선 나오기 전부터 진심으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칭찬하고 지지하던, 그래서 평론가보다는 요즘 종편 패널들의 시조새 같은 사람이죠. 저 이거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같은 사람이죠. 어준이 형의 사람 볼 줄 모르는 눈을 거론할 때마다 홍준표와 함께 나오는 대표 그렇죠. 인물이기도 저희가 어제 하죠. 좀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본인은 언론인도 아닌데 그리고 모욕감을 느낀다는 건 믿을 수가 없네요. 출연료가 낮아서 그랬다면 뭐 인정하겠습니다만 이 PD님의 매해 BGM에 대한 아이디어에 감탄하면서 이 특집의 끝은 음악이 바닥났을 때가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BGM은 무조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미련곰탱님도 똥낀 놈이 성낸다의 그 음악에 빵빵 터졌다고. 어제 또 유독 PD님에 대한 칭찬이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방귀대장 뿡뿡이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역시 천재 이정일 PD님 대단하시다고. 방송 내용은 부들부들하시답니다. 네. 부들부들하시답니다. 이 특집을 하고 나서 제 평가가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방구 같은 거 나와야 좋아하는. 좋네요. 네. 자, 애들아빠님, 오늘 뉴스공장에 이정미 탈곡기 제목 달리던데 민원연 탈곡기 언급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그러면서 같이 큽시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뉴스공장에서 여의도 탈곡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정미 의원 나오시더라고요. 네. 쭈쭈 야씨께서 제보 하나를 해주셨어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사건인데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걸어두는 것은 악의적인 보도랍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보니까 헤럴드 경제 보도인데 비선 실세 논란 불씨 청와대 물품 취득 현황 조달청 이번에는 공개 거부라는 제목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의 기사예요. 근데 기사 내용은 진짜로 그 박근혜 정부 당시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네요. 네, 헤럴드 경제의 박병국 기자입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주성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